지금 우리나라에 명확히 보이는 2024년의 첫 번째 위기가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PF는 안 그래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F 이슈는 지금도 이미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금감원도 그렇고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도 공적 자금을 진짜 몇 조 단위씩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부동산 PF 살려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PF 공적 자금만 검색해봐도 되게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둑을 두면 대마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대마라는 자리는요. 근데 왜 죽지 않냐면 그 대마가 죽어버리면 바둑이 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대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큰 금융사라거나 너무 큰 건설사가 죽어버리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마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PF 대출도 공적자금 투입하고 뭐하고 어떻게든 만기 연장해주고 브릿지론 연장해주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되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눈에 확실히 보이는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 주가에 연계된 ELS 사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ELS 위기가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경제학에서는 이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흑조가 세상에 어딨냐? 세상에 백조밖에 어딨지 흑조가 어딨냐 했는데 결국 흑조도 있기는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가끔 일어나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거나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도 사실 그 블랙스완의 일종이죠. 그리고 9.11 테러 요 사건도 사실 블랙스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할 길이 없을 때 그거를 이제 경제에서는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박힙니다. 무조건 그 회색 코뿔소한테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홍콩 ELS가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진짜 시한폭탄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럼 이제 요 ELS가 뭐냐? Equity Linked Secur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쿼티가 이제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연계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증권 형태로. 그게 ELS고 그 지금 EL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그 이전에 관련해서 터졌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요 DLS 사태입니다. 이 독일 국채와 연계된 이 DLS는 뭐냐면 또 Derivative Linked Secur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생 결합 증권, 파생 연계 증권이라고 불리는 건데 어떤 금리라거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증권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DLS입니다. 요 독일 국채 DLS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우리은행에서 진짜 많이 팔았었어요. 진짜 많이 판 게 고작 1266억 팔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았던 게 그러니까 팔 때 그랬어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를 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채권이 어떻게 마이너스 이자지? 상상 자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데 독일 국채도 그랬었어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만 안 가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2019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채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이너스 95%라는 엄청난 손실까지도 발생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요 독일 DLS, 독일 국채 연계 DLS 사태였는데요. 근데 이제 요 일이 있고 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증권사에서도 ELS를 팔았을 거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이 우리은행이 이 19년에 이 일을 겪고 나서 ELS를 진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8조 규모의 ELS가 팔렸다는데 우리은행이 판 거는 200억밖에 안 됩니다. 200억 밖에. 그래서 와 우리은행이 진짜 요 일로 진짜 되게 쓴물을 많이 삼켰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ELS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미래에셋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청약했던 ELS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 공모 ELS 제 35,081회 조기 상환형 스텝다운 락인형 조건 충족 시 연 7% 조건 미충족 시 최대 손실률 마이너스 100%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유로스탁스 50, S&P 500, HSCEI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목만 봐도 뭔지 대충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 바로 밑에 기초자산이라고 적힌 부분 있죠. 이 기초자산이라고 적힌 부분이 스탁스사가 산출하는 유로스탁스 50 지수와 그리고 미국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산출하는 S&P 500 지수 그리고 HSI에서 산출하는 이 홍콩 항생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요 세 개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청약 기간에 이제 그걸 가입할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발행일이라고 된 게 2023년 12월 7일에 발행된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행된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발행이 된 건데 요 밑에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이 최종 평가일,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ELS는 대부분 3년 만기입니다. 3년 만기로 해가지고 6개월마다 혹은 이제 3개월마다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로 해서 6개월마다 이 가치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요 밑에 이제 표 있죠. 요 밑에 표로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평가 6개월이 지난 후에 12월 7일 날 청약을 했으니까 24년 6월 3일 날 이제 첫 번째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평가를 할 때 조건이 모든 기초자산의 첫 번째 자동 조기 상환 평가일 종가가 각 최초 기준 가격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연 7%, 그러니까 이제 반년이니까 3.5% 주겠죠. 3.5% 이자를 주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요게 이제 ELS예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 그 다음 이제 또 12개월, 발행일 당시 12월 7일 당시에 그 3대 지수의 종가를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라고 쳤을 때 그것보다 85% 위면 이거는 3.5% 이자를 주고 상환이 계약이 끝나는 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충족이 안 됐다? 그러면 6개월 더 기다려 봅시다 해요. 그래서 이제 12개월째가 됐을 때 각 기준 가격에 똑같이 85% 이상이라고 돼 있죠. 85% 이상이라면 12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 1년이 지났으니까 7% 이자를 주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근데 또 안 됐다? 그러면 또 이제 18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때도 조건은 여기서는 85%죠. 근데 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24개월을 기다려봅니다.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을 때는 조건이 좀 낮춰졌네요. 80% 이상이면 돌려준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안 됐다?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안 되면 이제 총 6번의 평가가 있는 거죠. 총 6번의 평가가 있는데 만기까지도 계속 안 되면 만기가 이제 조건이 모든 기초자산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각 최초 기준 가격의 80% 이상일 경우 이제 연 7%, 그러니까 이제 3년이니까 21%의 이자를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죠. 근데 만약에 또 80%가 안 됐다? 거기에 이제 또 배리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낙인이라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낙인이라고 돼 있죠. 그 낙인이라는 게 또 그 다음 조건으로 있는데 이제 7번 위 6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종 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 기준 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 7% 이자를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수 중에서 40% 밑으로 떨어진 게 하나도 없으면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연 7%, 그러니까 총 21% 이자를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낙인 베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식이야 뭐 60% 떨어지는 일이 잦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수가 60% 떨어지는 케이스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채 판 사람들도 그랬어요.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가겠어요? 안 갑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ELS도 지수가 뭐 40%까지 어떻게 갑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팔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2021년 이제 만기가 코앞입니다. 24년이 되면 만기가 오는 ELS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2월 19일 날 또 청약했던 요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 같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한테 팔았냐? 보시면 이제 이자가 5.2% 준다고 돼 있죠. 이자 5.2% 그때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이자율이 적금 예금 이자율이 1%, 2% 이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절에 5.2%면 괜찮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은행원은 이거 돈 잃을 일 거의 없어요. 뭐 진짜 여기 보시면 이제 낙인 조건이 52%입니다. 52%. 그러니까 지수가 50% 빠지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은행원들도 팔았던 사람들조차도 근데 뭐 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될 일 진짜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에 ELS 요때 당시에 ELS를 가입하셨던 분들의 90%가 이미 조기 상환을 받으시고 재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불안정 판매냐? 이미 가입해서 조기 상환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이제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10%는 진짜 불안정 판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90%는 과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과연 이거를 은행의 책임으로 몰 것인가 아니면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를 얘기가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2021년에 발행됐던 요거는 이제 92%, 90%, 87%, 82%, 마지막이 80%.
그리고 낙인 조건이 5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 19일에 발행된 거니까 이때면 이 홍콩 항생지수, 딴 건 문제가 안 돼요. 유로스탁스 50도 괜찮고 S&P 500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요 홍콩 항생지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2020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경 진압을 했죠. 그 강경 진압을 한 이후로 홍콩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갔고 원래 지금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구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홍콩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홍콩 지수가 2020년에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대처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고 홍콩의 금융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2월 당시에 최고 12,000까지 올라갔던 홍콩 항생지수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으면 낙인 조건을 깬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으면. 근데 이제 언제 2022년 10월 당시에 이 홍콩 항생지수가 4,900까지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2,000에 대비했을 때 4,900이면 한 60%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낙인 조건이 40%보다 위였으면 무조건 손실 확정입니다. 사실상 손실 확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얘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만기까지 무조건 왔겠죠. 계속해서 떨어졌으니까 만기까지 무조건 왔는데 그나마 손실 안 보고 수익으로, 그러니까 5.2%, 연 5.2%에서 3년이면 15.6%의 이자율을 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방법은 요 6번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 가격의 80%까지 올라오는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발행 당시가 이제 12,100이었고요. 그게 지금 80%까지 올라가려면 항생지수가 지금 9,60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종가가 그나마 항생지수 2% 올라가지고 어제 종가가 5,700포인트에서 지금 9,600포인트까지 올라오려면 지수가 60%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회색 코뿔소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상 나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손실은 확정이에요. 그래서 2월 18일이 되면 당신 손실률 몇 프로입니다. 그때 이제 항생지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12,100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인가에 따라 내 원금 손실률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손실은 확정된 거고 그때까지 9,6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손실은 확정된 거고 나는 이제 그때 항생지수가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정해질 텐데 그나마 증권사는 다행이에요. 증권사는 왜냐면 애초에 증권사에 간 사람들은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적금보다 좀 나은 거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은행원이 이거 적금보다 나아요.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라고 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감은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5.2%면 되게 매력적인 금리였을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은행권에서 판 금액만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게 8조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항생지수가 여대로 마감이 된다면 5조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관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LS 돌려달라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기사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ELS 돌려달라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전세자금을 그러니까 전세자금 받아놓잖아요. 그거 넣을 데 없으니까 ELS 넣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진짜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전세금을 못 주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또 은행 책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은행 책임으로 인한 충당금을 더 마련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거든요. 5조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은행 책임이 되냐 개인 책임이 되냐에 따라서 진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모로 근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눈에 확실히 보이는 우리한테 띄어오고 있는 코뿔소입니다.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이 나라가 아니면 은행이 아니면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금융권은 은행을 중심으로 3년 만기 ELS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 당시의 주가를 기준 가격으로 두고서 금융사와 내기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잠깐 ELS를 언제 하면 괜찮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예측이야 뭐 항상 틀릴 수 있지만 지수가 횡보할 것 같을 때, 주가가 횡보할 것 같을 때 가장 하기 좋은 게 ELS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직접 투자를 하면 되죠.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면 되는데 당분간은 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방향성을 갖지 않을 것 같다, 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ELS가 되게 괜찮은 상품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네가 증권사가 정한 기준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이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ELS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 또한 주로 이용되는 지수들 중 하나인 와중에 올해 항생지수가 2021년 초 대비 40%까지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21년 초에 가입한 ELS는 항생지수가 연초까지 9,000포인트 이상 도달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손실 확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큰 문제는 ELS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은행권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에서는 그래봐야 판 게 1조, 2조 수준밖에 안 돼요. 은행에서 판 것만 진짜 10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